자, 이번에는 이제 관세사 2차 답안 작성 요령하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커리큘럼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대동소이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어야 하는 부분은 뭐예요? 답안 작성 요령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답안을 작성해 보시면서 습득해 나가면 되는 거다 보니까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답안지를 작성해 보시면서 습득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넘어갈 거고 공부 방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공부 방법 부분이. 그래서 요 파트 3, 4, 5번 파트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목표를 60점에서 70점 분량의 답안 작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의 목표는 10점 정도 분량의 답안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분들이 몇 점 답안지를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시나요? 100점 답안지를 목표로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쉬운 제도이니까 뭐 다 외울 수 있다고 치지만 이 월별 납부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부분만 체크를 하고 나머지 납부기 안 하고 구분하는 그런 용도로 공부를 하지를 않고 이거를 다 외워버려야지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라고 쳤을 때 이 10점 분량을 가득 채워서 암기를 하고자 노력을 해요. 이 행위는 뭐랑 똑같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헬스장 가가지고 목표가 이제 100kg짜리 그 바벨을 드는 거예요. 근데 연습을 자꾸 100kg짜리로 하는 거야. 어떤 힘은 세지거든요. 힘은 세지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세졌는지 평가 자체가 안 돼. 평가 자체가 안 되면 뭐가 생길까요? 평가 자체가 안 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흥미 자체도 굉장히 떨어질 뿐더러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기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지를 않았을까. 처음부터. 그러면 100kg짜리 바벨을 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5kg짜리를 들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마짜리로 연습을 하는 게 맞아요? 한 6kg라든지 좀 올려서 7kg라든지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은 뭐 8kg라든지 9kg라든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목표를 잡아야 되는 것이죠. 100kg로 가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뭐 2점에서 3점, 4점에서 5점 이런 분량을 채울 목표로 하시는 게 좋고 이게 전 범위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 범위로. 제가 맨날 설명을 드리는 게 있는데 이 대동의 지도잖아요. 대동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이 가장 구체적으로 그린 사람이 합격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스타일은 계속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죄송하긴 한데 대부분이 그 공부하는 스타일은 요 부분이 1장이다 그러면은 1장을 엄청 디테일하게 10점짜리 분량으로 준비를 하고 요 부분 2장이다 그러면 2장을 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대동일지도 좀 그리는 거 연습하세요라고 하면은 뭐부터 합니까? 뭐부터 해요? 틀부터 잡잖아. 그치. 틀부터 좀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틀부터 잡잖아. 요거를 안 해. 아예. 요거를 안 하고 계속 디테일에 집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랑 아까 그 바벨이랑 동일한 맥락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일단 60점에서 70점 분량의 답안지를 다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이거 역시 굉장히 버겁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은 1등의 답안지가 있어요. 1등의 답안지는 정말 휘황찬란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거를 목표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바로 내 위에 있는 커트라인 정도는 어떤 느낌의 답안지일까? 그런 답안지를 참고하는 게 여러분들의 그 목표 설정에 있어서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여러분들이 한 5등이다, 뭐 4등이다. 그러면 1등 답안지를 그때서는 목표로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목표 설정은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무미건조한 이야기 할게요. 답안 작성 유의사항입니다. 답안 작성 유의사항. 자, 16쪽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뭐 연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뭐 형광펜 사용하면은 0점 처리, 0점 처리. 그리고 답안지 인적사항 기재 외부는 특정인 난시하는 거 쓰면 안 되겠고요. 계산 문제와 관련된 내용,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네. 그리고 X 표시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는다. X 표시한 부분은 채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사항은 그리고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올 거예요. 문장을 쓴 다음에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한 답안이 다 끝났으면은 뒤에다가 끝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답안 작성을 전부 다 뭐 지금 네 문제잖아요. 네 문항이잖아요. 네 문항 작성이 다 끝났으면은 아래쪽에다가 이하 여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근데 뭐 필속이 엄청 빠르신 분들이 있고 막 머릿속에 넘친다라는 분들은 한 권이 아니고 두 권을 쓸 수도 있어요. 두 권을 쓰면은 뭐 두 권 중 한 권, 두 권 중 두 권, 이 표시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에요. 기술적인 내용. 나중에 또 이제 공부 방법 가서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기술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또 집착하는 것도 안 좋아요. 자꾸 뭐 암기하는 방법 이러면서 이제 표면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표면적인 방법을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답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목차 구성을 볼 수 있는데요. 목차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이제 문 1 해가지고 문제를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그 밑에다가 그 문제에 따른 문장을 쓰시는데 목차도 달아야 되겠죠. 통글로 쓰시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읽다가 그냥 엑스트라 치겠죠. 네, 읽다가 짜증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수백 부를 지금 채점을 하시는 분인데 스트레스 받지 않게 목차 구성을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구성은 하나씩 한 칸 한 칸 다 들여쓰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목차는 그냥 일반 숫자, 괄호, 반괄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요. 예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관세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뭐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은 문제를 간략하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문제를 거기 있는 걸 그대로 베껴가지고 한 5줄 정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는 못하겠지만 문제를 잘 꼼꼼히 읽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관세평가 같은 거는 말도 안 되죠. 관세평가는 한 페이지가 다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최대한 줄여서 핵심적인 단어를 파악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문제에 각 물음이 달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세 조사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물음 1 조사 대상자 선정, 이 물음 2 사전 통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음 쓰시고 여기서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1번 목차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목차 다음 목차는 반괄호 목차 괄호 목차 반괄호 목차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인이네요. 메인. 그죠. 공부 방법. 서술형 시험 준비에 대한 오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죠? 제목 따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이해와 암기라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아성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아성찰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투머치 목표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거. 눈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징수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죠. 네. 근데 이 부가징수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술형 답안지를 쓰려면은 어느 문장에 부가징수라는 말이 써야 될 때도 있고, 과세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부가고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때도 있고, 납부고지서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많이 봤다라는 이유만으로 보면은, 아, 이거 부가징수 나 많이 봤어 라는 이유만으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대한 이해의 암기를 목표로 하고, 숲에 대한 이해 암기는 관심 받기다. 아까 대동여지도를 그랬다시피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대부분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숲인 이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세법에서 틀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장, 절, 관, 이게 틀이거든요. 그 틀이 왜 그런 이름으로 붙여졌을까? 이 내용은 그 틀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법조문에 각 항에 있는 문장을 읽잖아요. 이 문장을 읽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이 문장을 읽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통 그냥 이거를 이해하고 암기하기 위해 한 목적으로 둬요. 그러면은 뭘 목적으로 둬야 될까요? 처음 공부를 할 때. 이 제목은 왜 이걸로 넣었을까? 라고 하면서 이 단어 하나에, 제목, 이 문장 하나에 이 내용이 과연 이 제목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까? 라는 거를 찾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좀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읽기 시작하지, 그냥 계속 이 문장만 읽으면은 좀 읽다 보면은 이게 그 정신이 이제 흐트러지면서 이제 계속 그냥 빠져나가죠. 그렇죠? 읽은 문장들이 막 빠져나가죠. 그래서 항상 목적을 가지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숲을 봐라. 맨날 하는 얘기인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 이것도 익숙한데 이해를 못하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읽는 것을 암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암기하는 절차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암기라는 절차는 어떤 문장을 읽고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해보면 이걸 테스트를 해야 돼요. 이해를 했다라고 느끼면은 그것들을 테스트를 해봐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백지에다 내가 한번 쓱 써본다든지 가리고 한번 읊어본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테스트를 했는데 항상 부족이 생기죠. 그죠? 그러면 다시 읽기를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그때 이 읽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왜 누락이 됐을까를 생각하면서 읽겠죠. 더 능동적으로 읽겠죠. 그래서 다시 이해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 부족 부분이 좀 더 줄어들겠죠. 테스트를 했을 때 그 부족 부분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을 축적을 해나가는, 점점 쌓아나가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해하고 테스트 안 하고 읽으면서 전부 다 암기하려고 하고 다시 테스트를 하고 다시 여기 도돌이표 계속하면서 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 진도가 안 나가면은 아까 그 대동여지도 그 꼴 날 거 아니야. 그러지 말자. 그래서 읽는 것은 암기가 아니고 테스트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는 것 자체가 암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말 관세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암기를 해야죠.
자, 두 번째는 자아성찰 없이 표면적인 것에 집착한다. 아까 이제 표면이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항상 자아성찰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가 공부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의 부족함은 뭐고 나의 장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지 다른 정보를 습득을 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비교해 가면서 능동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자아성찰 없이 그냥 다른 것만 보고 다른 것만 평가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한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네. 오케이? 그리고 목표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투머치한 경향이 있더라. 점차적으로 쌓아가면 됩니다. 지문이 나와서 좀 죄송한데 자, 이거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143조 6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 허가를 받을 때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럼 예외적인 과세 물건 확정 시기라는 것을 왜 정해놨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습득이 좀 필요한데 그렇지 않는 경향이 많다. 거기 나와 있는 11가지는 다 내가 외워야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은 이제 암기할 양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A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로 하역을 하지 않았으니까 관세를 징수할 수 있지. 그리고 관세 징수할 때 그냥 허가받은 때를 과세목을 확정 시기로 하는 건가? 벌금 같은 건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분이 많아요. 많아요. 네. B 같은 경우에는 허가받은 내용대로 하역을 하지 않았는데 왜 관세를 징수하지? 관세를 징수하려면 일단 부과라는 절차가 필요한데 과세목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왜 징수를 하지? 근데 부과는 또 어떤 방법으로 하지? 수입 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건 과세 물건 쪽이죠. 여기는 이제 부과고지 방법으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수입 물품은 뭘 말하는 거지? 그 내국 물품인가? 외국 물품인가? 내국 물품하고 수입 물품하고 차이가 뭐지? 이런 식으로 그 구분 자체를 고민을 하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한 게 이해예요. 오케이? 이게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은 이 단어 자체를 쓸 때 굉장히 부정확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알고 있죠. 애매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눈에 익숙한 것에 대해서 좀 의심하자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잠깐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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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나무에 대한 이해 암기를 목표로 하고 숲에 대한 이해 암기는 관심 받기다. 숲에 대한 이해나 암기를 하려면은 정리는 좀 필수예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화려하게 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근데 큰 내용을 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려면은 그 큰 내용을 어느 정도 굉장히 축약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내용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 덤핑 방지 관세를 하잖아요. 그죠? 관세. 그럼 덤핑 방지 관세를 그래도 막 여러 번 봤단 말이에요.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덤핑 방지 관세 뭐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 라고 하면은 절차는 떠올라요. 절차. 뭐 처음에 부가 요청을 해야 되고 그거는 뭐 무역위원회에 대한 조사 신청으로 가름하고 그럼 뭐 3개월 뭐 1개월 20일 이내에 뭐 결정해야 되고 이 내용은 떠올라. 절차.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떠올라요? 응? 가격 산정하는 거. 덤핑 가격은 뭐고 정상 가격은 뭐고 요것도 떠올라. 나머지 내용이 하나도 안 떠올라. 이런 경향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 덤핑을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가격 부분이야.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 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줄글을 다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취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취약하지 않는 부분하고 구분을 한 다음에 이 취약한 부분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전부 다 똑 동일한 느낌으로 읽어버리니까 그냥 약한 데는 계속 약하고 강한 데는 계속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는 건 계속 똑같은 것만 남고 그래서 덤핑은 어렵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팁이에요, 팁. 그 문장을 읽으면서 계속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처음엔 절차를 넣어요. 두 번째는 이 절차 과정에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절차 과정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뭘까? 조사 절차잖아, 여기 있는 게. 그럼 그 중에서 조사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조사 내용이 나왔으면은 뭘 해야 돼?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한 조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조사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큰 틀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나가는 거지. 절차 부분에는 어떤 게 있을까? 처음에 부가 요청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그럼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절차가 있겠죠. 아까 말한 3개월 예비조사, 본조사 이런 거 있죠. 예. 그럼 절차가 있겠지. 그럼 이 절차 과정에서 신청자가 철회할 수 있는 권한도 있더라. 조사 과정 중에 철회할 수 있는 내용도 있더라. 하면서 논리로 얘를 꿰는 거야. 얘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를 부계, 절철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논리로 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절차 과정에서 조사 내용이 뭘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덤핑 차익을 조사를 하는 거지. 덤핑 가격이랑 정상 가격이랑 가격을 두 개를 왜 비교하려고. 비교해가지고 그 차익이 얼마인지를 알려고. 그 차익을 왜 알아야 돼? 덤핑률을 산정하려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논리로 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덤핑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없죠. 네,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 산업자한테 피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질적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규모를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나가면 돼요. 이게 틀. 그리고 여기에 더 세분화한 게 목차. 목차.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 틀은 정리를 안 하고 이 목차까지만 정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잔가지는 이렇게 많아요. 잔가지는 다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잔가지가 어디 잔가지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트렁크를 일단 세우고 여기에 굵은 가지를 세운 다음에 여기다 잔가지를 붙이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 맞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컴퓨터로 조회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조회를 하는 게 이거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 조회를 하는 게 굉장히 빨라지죠. A는 정리를 안 하고 형광펜과 밑줄로 다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큰 줄기가 생기지는 않죠. 다독을 해서 어떤 클루가 생겼으면 그 클루를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및 세부 목차를 정리하고 암기. 아까 잔가지를 많이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신 분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트렁크를 다 세운 거예요. 장절, 관 또는 기본서, 목차, 흐름을 논리적으로 우선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잔가지를 붙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한 거잖아. 지금 암기할 될 거 너무 많은데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느냐. 한 글자라도 더 외워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결론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 과정이 편안하기 위해서 그 틀을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그 큰 틀은 논리적으로 굉장히 잘 묶여져 있기 때문에 휘발이 적어요. 휘발이 적어요.
자, 읽는 것을 암기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은 이 사음에도 쿠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 백지에 써보는 과정이 필요한, 백지에 전 내용을 다 써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보정이자라고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보정이자에 대한 키워드는 요 정도가 생각이 나겠죠. 이 정도가 생각이 나겠죠.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읽기 전에 당연히 상기에 있는 이 키워드는 떠오르지만 그 키워드를 테스트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읽습니다. 네, 그냥 읽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강약이 없이 그냥 똑같은 강도로 읽는 그런 오를 범하게 되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어 봐요. 머릿속으로 만들어 보든 뭐 지렁이 글씨로 뭐 이렇게 하든. 근데 이 지렁이 글씨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팔짱 끼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잖아요. 떠올려 보면은 그 생각이 자꾸 딴 데로 새. 근데 펜을 그나마 잡고 있으면은 선이라도 그으면서 하면은 집중이 좀 돼요. 이게 생각의 끈이 다른 데로 이렇게 흘러가지가 않아. 그래서 펜은 계속 잡고 있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이런 건 팁이에요. 그럼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부족색이 있다면 뭐 언제가 안 떠오르네. 6개월 이내에 세관장에게 보정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분이 안 떠오르는 거가 캐치가 된 다음에 원문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에 따라서 왜 누락됐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보완된 상태로 테스트가 된 것이죠.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왜가 문제점 파악이 됐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면은 그냥 안 될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될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선생님 이 부분이 왜 암기가 안 될까요? 이 질문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부분 왜 암기가 안 될까? 이 질문을 한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걸 아는 거거든. A는 양이 이만큼이고 B는 양이 요만큼인데 뭐가 암기가 잘 돼야 돼요? B가 잘 돼야 되지. 근데 B가 암기가 안 되고 A는 암기가 엄청 잘 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선생님 B 왜 암기가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됐으니까. 얘는 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단순하거든. 근데 얘는 개념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은 그런 걸 물어보겠죠. 암기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런 그 생각을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아성찰. 아까 대략적인 건 설명을 드렸었고 A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부 방법을 활용을 해요. 공부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습관적으로 이제 하는 공부 방법이 있겠죠. 효과가 전혀 없음을 깨달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고 나서 타인의 공부 방법을 그냥 참고를 해요. 유튜브를 찾아보죠. 아니면 책을 읽고 불합격을 피하는 방법 이런 거 찾아보고 이윤규 변호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공부 방법으로 다시 회귀를 합니다. 그 공부 방법을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전이 없다. 근데 B 봅시다. 똑같아요. 효과가 없음을 확인을 해요. 공부 방법에 따라서. 근데 왜 효과가 없을까를 고민을 해요. 내 공부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지? 라고 자기 자아 성찰을 계속하는 거지. 내 문제점이 뭘까라는 거를. 그러면서 타인의 공부 방법을 참고하게 되면은 나한테 비어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채워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납득을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어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틱한 발전은 절대 없어요. 항상 조금씩 발전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계속해서. 시험 끝나기 전까지도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납득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이루어져야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을 받아들일 때 내가 충분히 그런 부분은 납득할 만하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건 도 같은 거죠. 도. 예. 목표 설정. 네, 목표 설정.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은 월별납부 제도로 완벽하게 암기해보자. 그 말 아세요? 날카로운 칼은 보관하기가 어렵다. 날카로운 칼은 보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날들이 다 부서지니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칼 10자루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칼 10자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든다? 아주 날카롭게 그냥 하나하나 다 날카롭게 하고 그 다음 자루 만들고 그 다음 자루 만들고 이게 아니겠죠? 네. 그러면은 내가 이걸 하는 도중에 그 날들이 다 부서져 버릴 거 아니야. 많이 손상이 입을 거 아니야. 그 틀부터 다 짜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 작업이 이제 날카롭게 암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겠죠. 네. 그래서 각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50점 분량 정도를 휘발되지 않는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야지 여러분들이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휘발되지 않는 장기 기억을 한 20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70을 그냥 생 암기로 채우려고 하죠.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게 초인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거나 그럴 때 사람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외인데 일반적으로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우린 초인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14시간, 16시간 이렇게도 공부를 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하면 퍼지잖아요. 그죠?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혹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질문 같은 건 없으세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개강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것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각 과목에 대해서 범위 설정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기출 분석이라는 게 막 팬시한 그런 기출 분석이 아니고, 기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법률 쪽에서 좀 포션이 좀 많이 나오더라. 되게 그 뭐라 그래야지? 마이너한 부분에 대해서 나온 경우는 10점, 20점 이 정도 분량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한 요 정도까지는 까내도 되겠다. 까내도 되겠다. 해가지고 요 정도 범위를 공부 범위로 일단 잡아놓자.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뭐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제출 서류 이런 거 있잖아. 네. 제출 서류 이런 거. 시행 규칙 내용 이런 거. 시행 규칙 내용. 서류의 기재사항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흐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네. 전체적인 흐름 잡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시험 보시는 분들 중에 자꾸 제출 서류 쓰고 막 기재사항 쓰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제가 사람을 이렇게 그리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에 손톱이랑 막 손가락 이렇게 막 그 주름까지 엄청 디테일하게 그린 다음에 발을 안 그려. 어떨 때는 막 팔을 엿다 놓고 막 다리 엿다 놓고 사람 그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안지를 제출한단 말이야. 이거는 이거는 솔직히 점수를 안 주고 싶은데 쓰긴 썼으니까 이제 점수를 주긴 주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누가 봐도 보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이러지 말아라. 그 절실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서술형 시험 합격 수기를 분석하는 게 좋아요.
저희 관세사 시험 합격수기라고 표현을 안 해줬어요. 뭐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뭐 CPA라든지 관세사라든지 이런 합격 수기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예요? 나무 말고 숲 봐라. 어떤 사람은 암기 뭐 처음부터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성격이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대동해질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틀 잡는 게 있었죠. 처음에 틀 잡는 거. 틀 잡는 거. 그러면 선생님 틀 잡는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잡을 때는 여기 이제 조밀조밀하게 잡을 때는 이럴 때는 암기식. 키워드. 목차. 이런 게 활용되는 게 이 구체적인 내용을 잡을 때에 활용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기출은 언제 활용되나요? 기출은. 글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교수님이 원하는 부분이 주로 여기더라. 주로 이 부분이 좀 자주 출제가 되더라. 그러면 그 부분은 더 구체적으로 잡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기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범위 확인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틀 구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틀 어떻게 뭐 2장에 대해서 큰 틀을 한번 짜본다. 내가 스스로 한번 짜보아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각이 묻어 있겠죠? 내 생각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 틀이랑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좀 더 자극적으로 내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단순히 여기서 틀 짜준 거 집에 가서 암기해야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틀 잡은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안 묻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암기식은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1차를 할 때 암기식 많이 따둔 거 있죠? 2차 할 때도 잘 활용을 해요. 그 다음 출제 경향 설명을 드릴게요. 출제 경향. 2017년도까지는 논술과 설명 그리고 단순 기술 방식의 문제들이 굉장히 고르게 출제가 됐었어요. 50점짜리는 그냥 무조건 논술형 시험이었어요. 논술형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똑같아요. 법에 있는 내용 쓰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쓰라는 시험이 아니에요. 항상. 네. 오해를 하면 안 되고 본론,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논술형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50점짜리였는데 20에서 30으로 바뀌었으니까. 20에서 30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서나 결을 쓰라는 내용은 안 나오고 전부 다 의, 본론, 끝.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게 사례 판단. 요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논술은 없어졌는데 2018년도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50점짜리 문제에서 그 논술형이 없어지고 다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가 나왔어요. 그리고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에서 설명이 아니고 전부 다 결국은 단순 기술 방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어요. 법조문을 언급을 해주면서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겠죠? 그럼 변별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0점을 줄 수는 없잖아 전부 다. 변별력을 어디서 가져왔었어요? 지엽적인 내용에 대해서 추가를 함으로써 변별력을 가져왔어요. 근데 변별력 가져와봤자 그게 한 20점 분량, 최대 한 20점 분량 분석을 해봤더니 또 이런 오해 하시는 분들 있다. 선생님 기출문제 분석 선생님이 하셨잖아요. 하셔가지고 야 20점 분량밖에 그 지엽적인 내용 안 나오니까 공부하지 마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받아들일 거 아니야. 그게 잘못됐다니까. 내가 검토를 해야 돼. 정말 이게 20점 분량이 나오는 게 맞는지, 저 선생님 말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해야지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그건 그냥 날아가 버려. 다시 지엽적인 거 보고 그런단 말이야.
스스로 검증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제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전부 다 뭐 검증을 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단순 기술형 문제들이 2021년도까지 출제가 되다가 21년도 12월에 갑자기 공고가 됐죠. 시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6문제에서 4문항으로 축소되고, 그리고 배점이 30점에서 20점으로 변경되고, 이게 나오는 게 이제 간평. 우리랑 비슷한 게 이제 세무사 시험. 그래서 이제 세무사 시험을 제가 많이 봤었어요. 세무사 시험을 이제 제가 모르지, 세무사 시험 모르는데 그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체크를 한 거예요. 체크를 해봤더니 한 5점에서 10점 분량. 전체 100점으로 봤을 때, 전체 100점으로 봤을 때 역시 20점 분량. 판단 문제. 또는 법 외의 개념 문제. 개념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30점이라고 합시다. 30점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단순 기술, 2 단순 기술 해가지고 뭐 15점, 5점, 20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판단에 뭐 10점 이런 식으로. 그럼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는 그 내용을 썰을 푸는 게 아니고 판단이 되면은 그 판단된 법률의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 기술 플러스 판단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점 정도 분량이 배점이 되어 있다. 판단 쪽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내지 전부 다 물음 전부 다를 판단으로 내지는 않더라고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혹시 사례형 문제가 나오다 하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볼드체로 해놨죠. 기활용된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 등도 변형 또는 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 이거는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무서운 말. 왜냐면은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문제를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 출제되는 것 중에서 아주 지옥 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50점에서 한 막 10점 맞고 막 20점 맞고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시 건드려야 되는가 라는 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뭐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만 뭐 WTO 협정의 이제 양호 세율이 국내 이제 기본 세율을 근거로 한 탄력 관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지 뭐 이러면은 양호 세율도 알고 기본 세율이 탄력 세율도 알고 그러는데 그 둘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제 미지로 빠지는 거죠. 가끔 막 FTA 막 쓰기 시작하고 FTA 특례법 배웠으니까 막. 하지만 괜찮습니다. 커버돼요. 커버돼요. 자, 그리고 그래서 결국 방향성. 결국 논술형과 사례형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이 준비 대상에 포함되어 그 범위가 넓어졌다 그 소리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느 것 하나 내가 제외해야 될 것은 없다. 근데 논술형은 이제 어느 정도 제외해도 된다. 근데 기술형은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사례형 그리고 지엽적인 내용 둘 다 챙겨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결국 시간적인 걸로 봤을 때 모두 가져간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특히나 지엽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모두 가져간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는 지엽적인 내용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전 범위로 다 확대를 해봤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겠죠. 선택까지. 어디에 선택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거에 집중을 할 것인가. 당연히 빼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휘발성이 휘발이 잘 안 되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휘발이 강한 거는 지엽적인 걸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일단 빼놓고 나중에 챙기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가면 안 챙기긴 하겠지. 근데 과거에 챙겨놨다 하더라도 다 날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저 같으면 우선순위를 항상 일단
사례형 준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엽적인 거는 버린다. 버린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어요. 문제 7-1번은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네, 풀 수가 없는 문제. 지금에 있는 그 상태로는. 문제 4번은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풀이 시간 때 작년에 이제 냈던 그런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를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이 잡혀 있냐 안 잡혀 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례형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기술형 문제로 내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쓰시고 그러니까 법 내용은 다 쓰는데 사례형 문제를 내면은 그 내용을 쓰라는 건가? 연결고리가 다 끊어져 있고 막 이렇게 좀 어버버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은 이해도가 더 깊어지죠.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되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자. 어디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치. 원산지, 그치. 원산지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지 틀을 짤 때 9장부터 시작하겠죠? 네. 9장 1절이 통치이겠죠? 이게 통관 요건이 있겠죠? 여기가 이제 원산지 파트예요. 원산지 파트 들어가 보면은 원산지 확인 그러면서 원산지 결정 기준 나오죠. 완전 생산 기준 뭐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표시와 관련된 제한이 나오는데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증명서 이렇게. 증명서 관련된 내용. 세 번째는 이제 제한과 관련된 내용. 제한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어떤 거예요? 표시. 원산지 표시가 뭐 잘못되어 있거나 허위 표시되어 있거나 뭐 안 표시가 안 돼 있을 때 통관을 제한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원산지 증명서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럼 증명서 내용을 확장시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증명서의 제출, 증명서의 발급. 증명서 제출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조사 요청 및 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내용은 여기죠. 제출. 원산지 증명서는 언제 제출해야 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막 분실 막 이래가지고 제출할 수가 없으면 나중에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나온 게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증명서 적용 없이 물품주의를 기본세율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수입자 A씨는 B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전달받았다.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면 0%래. 그럼 제출을 하겠지. 그게 바로 사후 적용이 되겠죠. 사후 제출. 네. 그러면서 원산지 제출과 관련된 사후 제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쓰면서 여기서 이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제출을 하면은 세율이 바뀌었잖아요. 세율이 바뀐다는 것은 세액이 변경된 거잖아요. 그럼 세액이 변경됐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사후 제출을 해서 세액이 변경됐으니까 경정 청구를 해야 된다까지 써주면은 80점. 경정 청구를 하고 나서는 뭘 해야 될까요? 세액만 변경했잖아. 내가 과다 납부 세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환급까지 확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환급 가상급 이런 식으로 절차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설명하시오예요. 이게 단순 기술하시오는 여기서 끝났죠. 여기서 끝났죠. 법에 있는 것을 얼마나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 시험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이런 거. 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끝났네요.